군사적으로 민감한 정보를 일본에 건너줄 우려가 있는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약정에 대한 국회 보고가 오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국방부는 당초 공지했던 계획과 다르게 지난 금요일 오후에 이 약정에 이미 서명을 마쳤습니다. 오늘 국회 사후보고에 대해 국민을 속이려 한 것 아니냐는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나왔습니다. 정부가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비정규직 고용 시한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 논란입니다. 통상 장거래법이라고 부르지만 노동계는 장거래가 통곡할 일이라고 말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의원이 내년 2월 당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장관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12월 29일 월요일 뉴스K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1960년 4월 19일) 당시 언론은 빨갱이 데모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혁명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0년 5월 18일 당시 언론은 불순분자의 폭동이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독재에 항거한 정의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7년 6월 10일 당시 언론은 대학생 가두 시위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를 쟁취한 감격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백 없고 돈 없는 노동자, 서민, 학생들이 스스로 타올라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현실은 다시 타오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타오르고 있습니다. 빨갱이를 종북으로, 불순분자를 외부 세력으로, 언론은 말만 바꾸었을 뿐 역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1일 국민TV가 개국한 이유입니다. 국민TV는 역사를 역사로 기록하겠습니다. 오늘 문재인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선거에 공식 출마하면서 내년 2월 8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본격적인 당권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는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의 국회 추천위원 10명에 대한 선출안이 통과돼서 내년 1월 1일부터 활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새누리당은 장관 인사청문회 후보자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는 황당한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막으려 한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국회에 중계카메라 나가 있습니다. 권현주 PD, 문재인 의원의 당대표 선거 출마 선언, 대표가 되면 다음 총선에 불출마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는데요.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 약속입니까? 네, 문재인 의원이 내놓은 일종의 승부수입니다. 본인이 당권을 질 경우 내후년 총선에서 친노 친문 세력이 공천권을 좌우할 것이라는 시선을 불식시키기 위해 우선 자신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뜻입니다. 대표의 손에서 공천권을 내려놓고 공천의 제도와 룰이 공천하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한 것, 그리고 친노 해체를 언급한 것도 이른바 친노 패권주의론을 의식한 말로 풀이됩니다. 문 의원의 출마 선언을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부터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변화하고 혁신하겠습니다. 대표가 되면 저는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선당후사의 자세로 변화와 혁신에만 전념하고 기필코 당의 총선 승리를 이끌겠습니다. 문 의원은 당을 살리는데 정치 인생을 걸겠다며 실패한다면 정치인 문재인의 시대적 역할은 거기가 끝이라는 각오로 나섰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부산 지역구에서 유력 주자가 불출마하는 것은 기득권 포기와 거리가 멀고 친노 해체가 실질적인 조치 없이 선언만으로 되겠느냐는 의구심은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예, 빅2라고 하는 박지원 의원은 어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표 후보가 총 3명으로 제한이 되는데, 이른바 컷오프로 제한이 되는데, 그렇다면 박지원, 문재인 빼고 나머지 한 사람은 누가 될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까? 네, 우선 이인영, 조경태, 박주선 의원이 출사표를 던진 상태입니다. 이인영 의원이 제3의 후보로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그러나 누가 세 번째 후보가 되더라도 DJ계와 호남을 대표하는 박지원 의원과 친노의 대표 주자인 문재인 의원, 두 사람의 양자 대결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두 사람 모두 총선 공천권을 내려놓겠다는 공약을 내놨지만 결국 비노 대 친노의 구도로 당내 계파 갈등이 되풀이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를 의식한 듯 박지원 의원은 탕평 인사와 공정한 당 운영을 실천할 유일한 후보라며 문 의원의 계파성 문제를 부각시켰고, 문 의원은 지금까지 당을 변화시키지 못하지 않았냐며 박 의원을 견제했습니다. 제3의 후보가 누가 될지, 불출마 선언한 정세균 의원, 김부겸 전 의원의 표가 어디로 흘러갈지 등이 선거 구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오늘은 국회 본회의가 오후에 열렸습니다. 거기에서 140여 건의 법안, 결의안 이런 것들이 통과가 됐는데 주로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가장 주목을 받았던 건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네,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강남특계법이라는 비판이 나왔던 부동산 3법이 통과됐습니다. 연말 전국의 최대 현안이었던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위의 구성 결의안도 통과됐습니다. 자원외교 국정조사 요구서는 특정 정부로 명시하지 않고 정부와 공공기관 등이 추진한 사업과 자원외교를 조사 대상으로 했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 구성안과 사회적 대타협 기구도 통과돼 연내 활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외에도 내년 1월 1일부터 1년 6개월 동안 활동할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의 국회 추천목 10명에 대한 선출안도 통과됐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새누리당은 국회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공식 밝혔습니다. 이거는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하겠다, 이쪽으로 나가는 거 아닌가요? 네, 새누리당은 오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인사청문특위 내에 도덕성 심사소위를 구성해 후보자와 가족에 대한 도덕성을 비공개로 검증하고 소속 위원이 내용을 공개하면 징계한다는 내용입니다. 김무성 대표도 이 같은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사청문회가 업무 능력보다는 신상털기식의 청문회로 변질되어서 공직 후보자의 인격 및 사생활을 침해하는 하고 해서 능력 있는 인사가 공직을 기피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야권은 박근혜 정권 들어 문창극, 안대희 국무총리 등 주요 공직자가 연이어 낙마하는 인사참사가 발생하자 여당이 꼼수를 내놨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의당 김재나 원내대변인은 지난 안대희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낙마로 벌어진 인사참극을 반성하기는커녕 요리조리 빠져나갈 꼼수만 내놓았다며 새누리당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사만 자리에 앉히겠다는 모렴치한 속셈을 고스란히 내보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연합 유기용 수석 대변인은 청문회란 말 자체가 듣고 묻는다는 뜻인데 이것을 비공개로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국민의 눈과 귀를 막으려 한다니 아연할 따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국민TV 뉴스 권현주입니다.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약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희도 보도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오늘 약정에 서명을 하고 발효를 시키겠다고 지난 금요일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국방부는 이미 지난 금요일 오후에 서명을 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사후 보고를 한 셈이 됐습니다. 추진 과정에서부터 서명까지 꼼수의 연속이었습니다. 김종훈 PD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한민구 국방장관이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유감을 표합니다. 국방부가 당초 오늘 서명 후 발효될 예정이라고 밝혔던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약정이 이미 지난 26일 저녁 서명을 완료한 데 대한 유감 표명이었습니다. 26일 국방부는 29일 한미일 3국이 서명을 완료하는 즉시 정보공유 약정이 발효된다고 발표한 상태였습니다. 이미 서명을 완료했다는
한 장관의 보고를 받은 국방위 위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절차에 대한 설명이 투명하지 않았다며 국방부의 사후 보고를 질타했습니다. 국방부가 사과는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방부가 이 문제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전혀 투명하지 못했어요. 그간에 논의는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얘기했지만 일본에서 이 문제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다라고 보도하기 전까지는 우리 국방부는 우리 국회에 한 번도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국방부가 국민을 속이려고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 문제에 있어서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약정은 1987년 체결된 한미 군사비밀 보호협정과 2007년 미일 군사비밀 보호협정을 근거로 3국이 군사비밀을 공유하는 방법과 절차를 최초로 마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따지고 들어가면 2012년 이명박 정부 시절 체결하려다 여론의 거센 반대로 접어야 했던 한일 군사정보 포괄 보호협정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국방부는 당장의 논란을 피하기 위해 한일 양국 간의 직접적인 정보 교환 방식을 피했습니다. 대신 미국을 사이에 두고 일본 방위성이 미국 국방부에 정보를 요청하면 미국 국방부가 한국의 승인을 거쳐 일본에 주는 경로를 택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이 미국에 준 정보를 한국이 원할 때에도 일본의 승인을 받고 한국에 주는 방식입니다. 국가 간 협정 대신 기관 간 맺는 약정을 취한 것도 논란입니다. 국회 동의 절차를 피하기 위해 꼼수를 썼다는 지적입니다. 국방부는 북한 핵 미사일 정보에만 한정해 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한 만큼 약정으로 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이라고 하는 것은 한미일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통합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즉 이번에는 정보 공유만 하지만 시스템이 통합되면 앞으로 공동군사훈련 또 공동군사작전까지 나아가는 것이 첫 발이 내디딘 거거든요. 이건 한 번 들어가면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이제는 한미일이 공동군사작전, 합동군사작전을 할 수 있는 기본 어떤 경로에 이제 진입을 했다. 결국은 한 번 발이 빠지면은 앞으로는 빠져나오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한미일 군사 일체화가 되는 시작이 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 핵과 미사일 관련 정보를 일본에 넘긴다는 점도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베 정권은 지난 여름 헌법에서까지 바꿔가며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준비를 마쳤고 여전히 위안부 문제와 독도 문제로 우리와 갈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종대 디펜스 21 편집장은 이번 약정으로 종국엔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치구도에 갇혀버리게 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이 약정을 체결하게 되면 우리의 어떤 국가 자율성이 크게 제한됩니다. 즉 미중 간의 어떤 갈등 구조에 우리 국가 전략이 흡수됨으로써 결국은 우리가 주변국과 균형적인 외교를 할 수가 없고 또 우리 군사 주권에 입각한 어떤 자율적인 통일 안보 정책을 수행할 수 없는 이러한 매우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이런 어떤 냉전식 대치구도에 갇혀버림으로써 우리 국가의 외교 안보 상상력을 자유롭게 발휘할 수가 없다. 국회 국방위 소속 의원들은 약정 체결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조만간 여야 합의를 거쳐 이 문제를 국방위에서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TV 뉴스 김종훈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애국심을 강조했습니다. 박정희 시대를 미화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영화 국제시장의 한 장면을 언급하면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리를 세월호 유족들이 들으면 어떨지, 대통령은 유족들 앞에서도 이런 말을 할 수 있을지 묻고 싶습니다. 박 대통령의 발언, 그리고 김종민 정의당 대변인의 비판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애국가에도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즐거우나 괴로우나 항상 나라 사랑해야 되고 또 최근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영화에도 보니까 부부싸움 하다가도 애국가가 들리니까 국기 배려를 하고 이제 그렇게 우리가 해야 이 나라라는 소중한 우리의 공동체가 참 건전하게 또 어떤 역경 속에서도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 구성원인 우리 국민들이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할 때 나라가 발전할 거라고 생각하고 또 박 대통령이 과연 지금 애국을 이야기할 처지인지 국민들은 어안이 벙벙합니다.
세월호 참사와 국정원 대선 개입, 정윤의 국정농단의 사자방까지 천지사방을 둘러봐도 국민들이 정부의 정을 붙이기가 힘든 시절입니다. 박 대통령의 말로 국가와 국민을 사랑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더구나 괴로우나 즐거우나 사랑하라고 하니 어이가 없을 따름입니다. 사랑이 하라고 해서 생기는 감정입니까? 권력자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국민들에게 강조하던 것이 애국이었습니다. 박 대통령이 여러모로 위기를 느끼고 있다면 자신의 통치 철학부터 바꾸길 바랍니다. 에어 아시아기 실종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내년도 한국 경제는 심하게 말해 위험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가계부채 문제 해결책으로 내놓았던 대선 공약의 이행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내년도 한국 경제를 전망하는 전문가 토론회에 김현주 PD가 다녀왔습니다. 3.9%, 3.8%.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가 각각 내놓은 2015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발표한 2015년 세계경제성장률 3.7%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과연 그럴까? 2015년 한국 경제를 제대로 진단하기 위해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실 주최로 국회에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한은과 기재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뻥튀기 됐다고 주장합니다. 기재부하고 한은은 전망치가 뻥튀기 된 상태고 KDI 전망치가 가장 짭니다. 누구께 맞냐? KDI 전망치가 그래도 제일 잘 맞아왔어요. 이거는 전망팀의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숫자 부풀리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미널 GDP 기준으로 보면 1 내지 2%포인트가 차이가 납니다. 이건 전망이 아니에요. 그나마 실제에 근접해왔다는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은 3.5%, 세계 경제성장률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가 내년에 위험해질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겪고 난 이후에도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장 많이 지적된 문제는 역시 가계부채입니다. 정부가 하는 그 일이라는 거는 말 따로 행동 따로 또 오히려 위기를 악화시키는 가장 대표적인 얘기가 가계부채 문제가 잠재적인 위기 요인이다라고 말하면서 LTV DTI를 완화해서 가계부채 문제를 더 악화시킨다든지. 현재는 금리를 인하하면 가계부채가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고 금리를 인상하면 부채 상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어떤 통화정책도 효과를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가계부채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가장 세게 나왔어요. 20조 원의 국민행복기금을 조성해서 부채를 사서 최대 70%까지 빚을 탕감해 주겠다. 그러나 이제 2013년에 출범했던 국민행복기금에는 정부가 돈을 단 1원 한 푼도 추가로 넣지 않았습니다. 저는 내년에 진짜 공약을 이행해라. 가계부채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또한 가계의 경제 능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기업이 너무 많이 가져가는 것부터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그렇게 돈을 많이 쌓아놓고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대기업이 중소기업한테 갈 돈, 또 근로자들한테 갈 돈을 전부 이윤으로 탈취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소기업도 정당한 보상을 받고 근로자도 정당한 보상을 받을 때 경제가 활력을 찾고 인구 노령화로 인해 경제 활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도 여러 번 제기됐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의 비율과 그 숫자가 줄어듦에 따라 총산출이 감소하고 부양비는 상승해 세대 간 갈등이 커질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전문가들은 성장 동력을 가진 청장년층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세금이 필요하면 현재의 자산가들에게 세금을 거두고 청장년층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현재의 자산가에게 텍스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계층적으로 보면
평균적으로 나이 드신 분들이고요.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는 청장년층을 보호해 준다는 의미에서도 그런 세금이 필요하다. 김무성이라는 분이 며칠 전에 구설수에 올랐던데 비정규직 어려운 건 약으로 알아라. 그래서 비정규직 문제나 이런 어려운 문제, 청년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적 해결 방안 하나 제가 서제스 한다면 앞으로 국회의원의 모든 자제, 장차관의 모든 자제는 비정규직으로 취직하도록 법제하면 어떨까? 그러면 한 5년 내에 해결될 것 같습니다.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 정부가 이른바 장그래법이라고 불리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비정규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시한을 현행보다 2년 더 늘려서 총 4년까지 고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노동계는 장그래가 정규직을 시켜달라고 했지 비정규직 기한을 늘려달라고 했냐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지혜 PD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오늘 비정규직 종합대책, 이른바 장그래법 정부안을 발표했습니다. 고용 형태별 맞춤형 대책을 통해 근로조건의 격차를 완화하고 비정규직 남용 방지와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80항목이 넘는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 가운데 3가지 내용이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첫째,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려주겠다는 부분입니다. 정부는 만 35세 이상, 노사가 서로 합의한 경우에 한한다고 단서 조항을 달았습니다. 둘째, 만 55세 이상 장년층 노동자의 경우 제조업, 농업을 포함한 거의 모든 업종으로 파견 허용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파견 가능 업종을 늘려 장년층의 일자리를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또 근로계약 해지, 즉 해고를 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한다는 안도 제시했습니다. 해고 요건을 강화했다고 설명했지만 노동계는 오히려 해고를 쉽게 하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비정규직으로 고용할 수 있는 기간을 2년 더 늘린다는 부분이 가장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장그래라는 사원이 본인이 정규직이 되고 싶어 했고 정규직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것이지 비정규직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2년 계약 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의무는 그대로 뒀고 이직수당이라는 추가 부담도 지게 했다며 고용 안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분들이 한 직장에서 원한다면 좀 오래 일할 수 있게 하고 사용자는 거기에 대해서 싸게 사람을 쓰지 말고 정당한 대가를 이직수당이라는 것을 정규직 전환 못할 경우에는 지불하게 함으로써 정규직 전환 가능성을 높이자는 취지입니다. 정부가 설명한 이직수당은 정규직 전환이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추가로 계약을 연장한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의 10%를 기업이 노동자에게 더 지급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145만 3천 원. 2년을 추가로 일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직수당은 2년간의 연봉 3,487만 원의 10%, 약 350만 원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평균 임금 차가 매달 약 115만 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직수당을 부담한다고 해도 비정규직을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회사가 이직수당이란 부담을 지느니 정규직 전환이 낫겠다고 볼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틀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비정규직 대책을 노사정위에서 논의해 내년 3월쯤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노사정위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총은 정부가 이를 계속 밀고 나갈 경우 논의에서 빠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 문제가 양산법을 추진을 하게 된다면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원회에서 더 이상의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대화 단절이 된다는 것은 다시 우리는 또다시 거리에 나가서 투쟁을 전개할 수밖에 없지요. 민주노총 역시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에 반대하며 비정규직 3,500명의 서명지를 정부 측에 전달했습니다. 국민TV 뉴스 김지혜입니다. 함께 만드는 언론 여기는
정규직이 되고 싶은 노동자에게 비정규직 기간을 연장해주는 엉뚱한 해결 방식. 일자리를 원하는 중년의 노동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발표된 비정규직 종합대책 중에는 파견 근로를 활성화하고 또 해고를 할 때 명분을 주는 이런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노지민 PD와 함께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예, 앞에서 알아본 장그래법 외에도 논란이 되고 있는 것들이 좀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현 정부에서 자주 강조되는 표현들로 규제 그리고 절차가 빠지지 않습니다. 이런 규제와 절차가 비정규직 노동자보다는 사용자들에게 유리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질 낮은 일자리는 늘리고 해고는 더 쉬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파견 근로에 대한 내용부터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이 이번에 발표된 파견 제한 합리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고령자, 즉 55세 이상의 경우에는 현행 32개 직군으로 제한되어 있는 파견 업종을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등을 제외한 관리직과 전문직 업무 전반으로 늘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파견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면서 우려되는 문제점이 있는데요. 우선 60세 정년 연장법 효과가 삭감된다는 것이 있고요. 또 고령 노동자들이 저임금 그리고 불안정 노동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전체 노동시장이 심각한 하향 평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예, 해고를 쉽게 만들었다. 명분 있는 해고를 할 수 있게 했다. 이런 평가는 왜 나오는 겁니까? 네, 근로계약 해지의 기준을 명확화하겠다는 대책이 해고의 명분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입니다. 예. 네, 이 역시 보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발표된 근로계약 해지 기준 명확화에는 크게 세 가지의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우선 최소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여겨지더라도 직업훈련 등을 통해서 적합한 일을 배정하고 또한 직급 등 근로조건을 조정해서 고용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고요. 하지만 이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관계가 유지되기 어려울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생기면서 우려되는 부작용 또한 있습니다. 저성과 그리고 업무 실적 부진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을 경영자가 경영상 편의에 맞춰서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개선이나 교정기회 부여 등 형식적인 절차만 갖추면 해고에 대한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 역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예, 동시에 부진 인력 퇴출 프로그램이라는 것도 내놨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예, 부진 인력 퇴출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이번에 나온 가이드라인과 비교해서 과거에 KT에서 있던 사례가 또 한 사례로 우려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예. KT가 직원들을 등급으로 나누고 하위 등급으로 분류된 인력을 퇴출시키기 위해서 가동했던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2012년에 내부 고발자에 의해서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어떤 것인지는 좀 더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의 좌측에 있는 것이 과거에 문제가 됐었던 KT 부진인력 퇴출 단계별 추진 방안이고요. 우측에 있는 것이 이번에 발표된 근로계약 해지 기준 가이드라인입니다. 크게 세 가지 절차로 나눌 수 있다는 점이 또 공통점이고요. 또 KT가 부진인력 풀을 선정한 것이 객관적,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공정평가를 한다는 것과 연동될 수 있고 또한 배치 직무 부여나 대상자 관리, 면담 등의 과정은 근로조건의 조정을 통한 고용유지 노력과 같은 단계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모든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관계가 유지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근로계약 해지로 이어지는 건 역시 같은 수순입니다. 예, 다음 소식입니다. 규제를 단두대에 올려서 처리하겠다. 이게 대통령이 계속 하는 말인데요. 규제 개혁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진짜 개혁인지 개악인지는 따져볼 점이 많은데 그 단두대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규제 기호틴 민간 합동회의, 여기서 말하는 기호틴이 바로 단도대인데요. 예. 규제 기호틴 민간 합동회의 결과가 어제 발표가 됐는데 여기서도 역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가계경제 활성화나 경제 민주화를 위한 대책이 아니라 재벌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단두대에 올린 규제들이 그간의 대기업들이 없애달라고 요구했던 바로 그 규제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세부적인 내용들을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발표된 합의 내용 중에서 우선 재벌과 대기업 살리기라는 지적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주회사 규제 완화, 대기업들이 계속 요구해왔던 방안 중에 하나인데요.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지분 기준을 현행 100%에서 50%로 줄이고 또 지주회사 내에서 공동출자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실현되면은 적은 지분율로 계열사를 소유하고 또 문어발식 확장을 하는 게 용이해진다는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시면 기업 공시제도 완화 역시 재벌과 대기업을 살리기 위한 방안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단일 판매나 공급 계약 공시에 대해서는 원래 1년마다 공시해야 하는데요. 이 의무를 폐지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기업 공시제도 완화가 실현될 경우에는 일감 몰아주기를 비롯한 내부 거래가 대폭 활성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다음으로 의료 민영화 논란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국내 대기업이 투자 개방형 의료법인, 즉 영리병원 시장에 진출하기가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대로 경제자유구역 내에 투자 개방형 의료법인 설립을 위한 규제를 완화한다고 했는데요.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 비율이 병원에 있는 의사 중에서 10%가 채워져야 하는데 이것을 폐지하고, 또 병원장의 경우에는 외국 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앞으로 이건 역시 폐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료 관련 의사결정기구를 구성하면 이 중에서 외국인 의사 비중이 50%를 넘어야 했던 현행법과 달리 외국인 의사가 한 명만 넘게 있어도 이 의사결정기구를 실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겁니다. 예, 그동안 정부가 해왔던 것들이 종합선물센터처럼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의료 관광용 숙박시설에 관한 완화도 있습니다. 서울 이외 지역의 해외 환자 유치 실적 기준을 원래는 연 1000명 정도로 규정을 해놨는데요. 이 기준을 500명으로 줄입니다. 또한 PC방을 비롯해서 좀 유해하지 않다고 평가되는 일부 시설들을 부대시설로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준다는 계획입니다. 예, 규제 완화 논란의 또 대표적인 사례로 학교 주변에 호텔 설립을 허용하겠다, 이 건도 있는데 이 부분도 규제를 완화하겠다, 풀어주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학교 앞 200m, 즉 학교 환경 정화구역 내에도 유해시설이 없는 것을 전제로 호텔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경복궁 인근, 그러니까 덕성 여중고와 풍문여고 앞의 부지에 호텔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예, 이 부분은 원래 한진에서 호텔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번에 조현아 부사장 사건 때문에, 땅콩 회항 사건 때문에 조금 어려워졌다, 이런 평가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번에는 수용이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논의를 하기로 결정한 항목들도 여러 가지가 있던데 하나씩 소개해 주시죠. 네, 우선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대형마트 영업 규제 완화에 대한 사안을 좀 더 논의하기로 했고요. 근로시간 단축, 업무 성과 부진자에 대한 해고 요건 등 이른바 고용 유연화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들도 추가 논의 사안입니다. 또 자연 보전 권역과 경제 자유구역 내의 공장 증설에 대한 규제 완화 역시 향후 논의 대상입니다. 기업 위주의 정책인데다 여론의 반발이 우려되는 문제들이라는 점에서 쉽게 수용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추가 논의 사안으로 분류함으로써 일말의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다음 소식입니다. 현대중공업 울산 공장에서 또다시 사망 사고가 났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사고였습니까? 네, 엘리베이터 전선을 정리하던 하청 노동자가 엘리베이터 오작동으로 사망했습니다. 사망자는 현대중공업 협력업체 소속인 22세 이모 씨입니다. 고인은 지난 27일 엘리베이터 상층부에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아래로 내려가야 했던 엘리베이터가 오작동으로 인해서 위로 올라가면서 고인의 몸이 엘리베이터 구조물 그리고 통로 사이에 끼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울산 고용노동지청은 오늘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엘리베이터 작동 등 구체적인 경위를 좀 더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현대중공업 울산 공장, 올해만 해도 10명의 사망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게 이분들이 다 전부 하청 노동자들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즉 위험한 업무일수록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맡겨온 관행이 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지난 2007년 산업안전공단 조사 결과 원청업체 관리자의 41%가 하도급을 주는 이유로 유해, 위험 작업을 꼽았고요. 또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는 하도급 업무의 산재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예. 한국전력이 어제 오후에 신고리에서 북경남으로 가는 765kV 송전선로에 시험 송전을 했습니다. 예. 거기에 반대했던 주민들, 현대는 어떤 상황입니까? 네, 한전 측의 시험 송전이 시작된 어제도 밀양 송전탑 반대 대책위의 농성은 계속됐습니다. 이날 할머니 10여 명은 밀양 상동면의 115번 철탑 아래에서 자신들의 목을 밧줄로 연결한 채로 연좌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한전은 철탑 아래에는 철제 펜스를 설치하고 철탑의 기둥에는 뾰족한 철사까지 감아둔 상태입니다. 대책위가 한전 측에 요구하고 있는 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선 마을 공동체 분열과 주민금전 매수 시도 등에 대한 한전의 사과, 그리고 송전탑 건설로 인한 재산 및 건강상 피해 보전을 요구하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향후 송전선로의 필요성이 떨어질 경우에는 송전탑을 철거하겠다고 약속하라는 겁니다.
예, 뉴스 리뷰 노지민 PD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밤 깊어가면서 방 안에 냉기가 느껴집니다. 추워진다지요. 겨우내 노래곡조처럼 오르내리는 추위를 경험해야 합니다. 겪어온 겨울에 있어 낯설 것 없지만 늘 새삼스럽습니다. 견디다 보면 늘 봄이 왔습니다. 그것도 압니다. 빈손으로 빈말처럼 평안하시기 빕니다. (12월 29일) 뉴스K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